저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오늘 오전 우편함에 꽂혀 있던 낯선 서류 한 장이 제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광고 전단지쯤 되겠거니 하고 무심히 집어들었지만 두꺼운 봉투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기운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낯선 금융기관 이름과 함께 적힌 제 이름, 그리고 담보대출이라는 단어.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왜,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단 말입니까?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던 서류는 너무나 선명한 글씨로 마치 제게 모든 사실을 들이밀기라도 하듯 제 주소와 제 이름, 그리고 대출 실행일을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설마라는 두 글자가 제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도 않은 대출이 어떻게 제 집을 담보로 진행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 이에게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저는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딸을 의심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 같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요 며칠 딸의 행동 하나하나가 떠오르며 그것들이 모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딸아이는 제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더니 엄마, 혹시 요즘 몸은 괜찮아? 글씨나 숫자 같은 거 잘 안 보이고 그러는 건 아니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냥 안부 묻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왠지 섬뜩하게 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걸 물었을까? 왜 하필 오늘, 그리고 왜 그런 방식으로? 저는 그때 별 생각 없이 괜찮다고 말했지만 딸은 제 대답에 묘하게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짓고는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오후 햇빛이 평소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집안의 모든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마치 제가 살던 이 집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집이 되어버린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는 불신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엉켜 울컥울컥 올라왔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딸만이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며 심장을 쿵하고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모아온 이 집 한 채를 제 마지막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딸과 단둘이 이 집을 지키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이 제 허락도 없이 누군가의 돈줄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그것도 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처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확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진실을 마주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숨고 싶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만 하다가 결국 서류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실행일, 서류 접수 일자, 그리고 서명란. 서명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달랐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크게 한번 뛰고 그대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주 작고 희미한 불길함이 아니라 뼈를 타고 들어오는 확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지금 이 순간 제 삶이 도둑맞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딸을 불러 세워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지만 동시에 알고 나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제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지나버린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저는 딸아이에게 묻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 시절의 따뜻한 공기가 손끝에 닿는 듯하다. 딸아이가 아직 작았을 때 이 집은 늘 작은 웃음소리와 잔잔한 발걸음으로 가득했다. 남편이 떠난 뒤 두 모녀가 서로를 꼭 붙잡고 버텨냈던 시간들은 힘들면서도 어디보다 귀중했고 나는 그 덕분에 세상을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딸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어른스럽게 나를 위로하곤 했다. 엄마, 나는 늘 엄마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은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따뜻한 불씨처럼 자리 잡아 매일의 고단함을 녹여주었다. 겨울이면 작은 전기난로 앞에 앉아 귤을 까먹던 풍경이 선명하다. 나는 귤 껍질을 벗겨 반으로 나누어 딸아 이 손에 쥐어주곤 했고 딸아이는 입가에 귤향을 묻힌 채 활짝 웃으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곤 했다. 그 작은 체온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모른다. 봄이면 함께 마당에 나가 화분을 정리했다. 아직 손이 서툴러 흙을 잔뜩 바닥에 쏟아놓던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었다. 그 웃음은 언제 들어도 내 마음을 말랑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그런 딸아이를 바라보며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매번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딸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나는 그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하루하루 감사했다. 공부에 집중하라며 잔소리를 할 때도 있었고 친구 문제로 속상해 울며 돌아오는 날이면 등을 토닥여주며 함께 마음을 달래기도 했다. 나는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엄마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 항상 옆에 있을 거야. 그 말이 딸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늘 고맙다고 혼자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말해주었다. 딸이 고등학생이 되던 해 우리는 부쩍 더 가까워졌다. 아이가 공부에 지쳐 지칠 때마다 나는 늦은 밤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작은 응원을 건넸다. 딸아이는 책상 앞에서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엄마, 난 정말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고 말했다. 그 순간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이 핑 돌았다. 나 같은 부족한 엄마라도 아이에게는 기댈 언덕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바쁘게 지내던 딸아이는 그래도 시간이 나면 꼭 집에 들렀다.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지친 얼굴로 현관을 들어서면서도 엄마, 나왔어 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어린 시절 그 아이의 음색 그대로였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괜히 부엌으로 달려가 딸이 좋아하는 반찬을 꺼내놓곤 했다. 눈이 반짝이며 밥을 먹던 아이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몇 년 후 딸아 이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나는 더없이 든든하고 자랑스러웠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다며 내게 기대어 울기도 했지만 어느새 다시 밝은 얼굴로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이 아이는 참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더 어른스러워진 딸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내 병원 예약을 챙겨주고 은행 업무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대신해주며 엄마는 이제 좀 편하게 지내 하고 말했다. 나는 딸아이가 이렇게 자라준 것이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했다. 그래서 더 많이 웃어주고 더 많이 고맙다고 말해주려 노력했다. 어느 순간 나는 자연스럽게 딸을 믿었다. 세상 누구보다도 믿었다. 그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부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 아이가 말한 모든 것은 선이라고 생각했고 그 아이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고 여겼다. 서로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를 의심하는 법을 잊었다. 그래서였을까? 지금 내 앞에 놓인 서류를 보며 느껴지는 이 낯선 배신감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나는 지금 이 행복했던 기억들을 더듬으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 아이가 그럴 리 없다고. 내가 품어왔던 이 따뜻한 시간들이 잘못된 기억일 리 없다고. 그래서 지금의 불길함은 단지 오해이기를, 아주 잠깐의 실수이기를, 그저 해프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 믿어온 모든 날들이 무너지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나는 딸아이의 행동에서 어떤 불안을 읽어낸 적이 없었다. 아니, 있었더라도 내가 스스로 모른 척한 걸지도 모른다. 생각해보면 첫 번째 낌새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 뉴스를 보며 쉬고 있었고, 딸아이는 퇴근 후 집안 여기저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늘 그렇듯 자연스럽고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런데 딸아이가 내 방 서랍 앞에 잠시 멈춰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문이 살짝 열린 서랍을 닫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손끝이 너무 오래 머물렀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 아주 조심스레. 나는 그때 이상하다기보다는 그냥 무슨 물건이라도 찾나 싶어 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딸아이는 서랍을 닫고 난 뒤에도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무슨 일 있니? 하고 묻자 딸은 깜짝 놀란 듯이 어깨를 움찔하며 허둥지둥 아니야. 그냥 정리 좀 하려다가 하고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이 조금 어색했다는 건 지금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몇 번이나 말했으니까. 하지만 이상한 기운은 그날 이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왜인지 모르게 딸아이는 내 우편물을 먼저 확인하려 들었다. 예전에는 내가 가지고 오는 걸 기다렸다가 모은 거 있어 하고 묻기만 했는데 요즘은 퇴근하자마자 우편함을 먼저 열어보았다. 내가 가져올 텐데 왜 그래? 하고 묻자 딸은 요즘 스팸 우편이 많잖아. 엄마가 헷갈릴까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맞는 말이긴 했다. 그래서 나는 수긍했다. 그런데 가끔 딸아이의 손에 들린 우편물을 보려고 하면 딸은 습관처럼 순간적으로 그것을 뒤로 감췄다. 그리고는 별거 아니야. 그냥 광고야. 하고 재빨리 쓰레기통에 버리곤 했다. 그때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행동이 마치 작은 퍼즐, 조각처럼 느껴진다. 퍼즐은 처음엔 아무 의미 없는 조각이지만 어느 순간 서로 맞물리기 시작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림을 만들어낸다. 또 한 가지, 딸은 어느 날 갑자기 내 도장을 꺼내 어디 있는지 물었다. 나는 도장 같은 건 늘 같은 서랍에 두니 딸이 찾을 일이 있다면 꺼내달라고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물었을까? 딸은 병원 서류 같은 거 대신 접수하려면 필요할까봐 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이후로 도장을 들고 병원에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이 어째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렸을까? 나는 지금도 그 순간에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딸은 어느 날 내 필체를 흘끗 보더니 엄마는 사인할 때 이렇게 쓰는 거 맞지? 하고 묻기도 했다. 나는 별 의심 없이 응. 그렇지. 하고 대답했다. 그때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메모장에 뭔가를 적어 넣었다. 그냥 장난처럼 보였다. 나는 그저 아이 참 쓸데없는 걸 적네하고 웃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오싹하다. 그때 나는 딸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 한 모퉁이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었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곧 스스로를 타일렀다. 피곤하니까 예민해진 거겠지. 딸은 착하다. 딸은 항상 나를 위한다. 그러니 이런 의심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나는 내 안에서 울려 퍼지는 작은 경고음을 무시했다. 눈앞에 보이던 이상한 행동들을 우연과 오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렸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 나는 딸을 믿고 싶었다. 정말로 너무 믿고 싶었다. 그래서 그날 밤 서랍 앞에서 멈춰 서 있던 딸의 모습도 메모장에 적던 그 낯선 글씨도 쓰레기통에 잔뜩 버려지던 우편물도 모두 아무 일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였다. 그 작은 불안이 이렇게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 줄은 그때의 나는 전혀 몰랐다. 딸아이의 작은 행동들이 하나둘 떠오를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자라났다. 하지만 그 불안은 아직 말로 꺼낼 수 없을 만큼 미약했고 나는 여전히 스스로를 다독이며 괜한 걱정이라고 눌렀다. 그래도 어찌된 일인지 어느 순간부터 나는 딸아이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까지 모두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것처럼. 가장 먼저 나는 우편함부터 확인하기로 했다. 딸이 퇴근하기 전 아직 햇빛이 남아있는 오후 시간에 조심스레 밖으로 나갔다. 우편함을 열자 얇은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다. 광고 전단지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사이에 낯선 로고가 찍힌 안내문이 하나 끼어 있었다. 은행에서 보낸 것으로 보였고 봉투에는 중요 서류 동봉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순간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집으로 돌아왔다. 딸아이와 마주쳤을 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내 표정이 어땠는지는 나조차 잘 모르겠다. 방에 혼자 들어와 문을 천천히 닫고 나는 그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뜯었다. 안에는 대출 내역 확인서와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류 발급일은 불과 일주일 전이었다. 그리고 그 서류는 오늘 오전 내가 받은 그 서류와 같은 기관에서 온 것이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손끝이 서늘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딸에게 묻지는 못했다. 나는 먼저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은행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딸아이가 출근을 위해 현관을 나서자마자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은행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자동문이 열리며 들리는 기계음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창구 직원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제 이름으로 뭐가 발급됐다고 문서를 받았는데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내 신분증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두드렸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을 응시하던 직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는 것을 내가 놓칠 수 있을 리 없었다. 대출이 이미 진행되어 있습니다. 담보는 자택으로 되어 있고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직원은 당황한 듯 다시 기록을 확인했다. 서류상으로는 이 서명과 인감이 고객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고 싶었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내가 쓴 적 없는 글씨, 내가 본 적 없는 날짜. 그런데도 그것은 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혹시 서류 사본을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이 허락을 구하더니 관련 문서를 가져왔다. 문서 가장 아래 내가 평생 써온 필체와 전혀 다른 서명이 놓여 있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갑자기 다리가 풀려있자 등받이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걷는지 떠다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정신이 혼미했다. 대출은 이미 실행되었고 금액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내 집을 담보로 그것을 해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이미 내 마음은 알고 있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그날 저녁 나는 딸이 돌아오기 전에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딸이 자주 만지던 문서함, 내가 거의 손대지 않는 서류철, 오래된 인감 케이스가 있는 서랍까지. 그러다 나는 결국 찾아냈다. 내 도장이 아니었다. 분명 내 도장을 본떠 만든 위조된 모양의 도장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메모지가 한 장 놓여 있었다. 거기에는 내 필체를 흉내낸 서명이 여러 번 연습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고 손끝에서부터 가슴까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그 메모지를 바라보았다. 딸의 필체였다. 딸이 연습한, 나를 흉내낸 서명.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해온 딸이 왜 여기까지 확인했음에도 나는 아직 딸에게 묻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도망칠 곳도 외면할 이유도 없었다. 분명히 반드시 마주해야 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계속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놓친 게 있는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마지막 신락 같은 가능성을 붙잡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찾아낸 이 작은 조각들은 결국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딸아이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왔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내 심장은 마치 거센 파도처럼 요동쳤다. 나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러자 딸아이는 신발을 벗다 말고 이상한 기운을 느낀 듯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그 순간 나는 손에 쥐고 있던 메모지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위조인감의 케이스도 그 옆에 놓았다. 딸의 얼굴에서 피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게 눈에 보였다. 이게 뭐니?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낮게 떨렸다. 딸아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흔들렸고 손끝이 가볍게 떨렸다. 엄마, 그건 네가 한 거니? 숨이 막히는 정막, 딸의 입술이 작게 달싹였. 엄마, 그건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내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내 도장을 흉내내고, 내 서명을 따라하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설명할 수 있다고. 딸은 고개를 푹 숙였다. 손이 허벅지 위에서 꼼지락거리다 멈췄다. 엄마, 잠깐만. 나, 그냥, 잠깐만 시간 좀. 여기 앉아. 나는 식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딸은 마지못해 앉았다. 두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은행에 다녀왔어. 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대출이 이미 실행됐더라. 내 이름으로. 엄마, 나, 미안해. 그게, 왜? 나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왜 그래야 했니? 왜 내 이름을? 왜 내 집을? 딸은 입술을 깨물며 말끝을 삼켰다. 눈가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매달릴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엄마가 힘들까봐 그랬어.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힘들까봐 엄마한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말은 거의 숨처럼 새어나왔다. 걱정시키기 싫어서 내 집을 팔아넘길 수도 있는 빚을 만든 게 그게 네가 말하는 걱정시키기 싫어서야. 딸은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다. 나는 그 울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계속 말해. 왜 그랬는지. 엄마, 나 돈이 필요했어. 정말 급했어.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내 일은 내일이지. 왜 내 집을 담보로 잡아야 했어? 엄마가 서류를 잘 못 보니까 잠깐만 빌리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글씨를 잘 못 본다고. 그래서 네가 대신 대출을 받았다는 거야. 내가 외친 것도 아닌데. 내 목소리는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 그냥 한 번만 믿어줘. 믿어. 나는 허탈하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네가 제일 잘 알지 않니? 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엄마,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며 입술을 달랬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동안 쌓였던 의심, 배신감, 공포, 슬픔이 한꺼번에 휘몰아쳤다. 내가 널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속여. 엄마, 나 잘못했어. 잘못했어. 딸아이는 두 손으로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손을 빼냈다. 이건 잘못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네가 한 일에 대해 정확히 말해.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왜 필요한지, 어디에 썼는지. 전부. 딸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울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시간들이 딸아이의 침묵과 함께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숨길 게 없어. 말해. 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도대체 왜 내 집까지 담보로 잡았어. 딸아이의 입술이 떨리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딸아이는 입술을 떨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에는 흐느끼는 숨소리만 조용히 깔려 있었고 나는 그 소리마저도 몸을 찌르는 듯 아프게 느껴졌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아이가 맞는지, 지금 내 앞에 울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으로 키운 딸이 맞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더는 피할 수 없었다. 아이가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모른 채 이 고통 속에 갇힐 것만 같았다. 말해. 나는 조금 더 낮고 단단하게 다시 말했다. 딸아이는 눈가를 닦아내려 했지만 눈물은 자꾸만 흘러내렸다. 그러다 마침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사기를 당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멍해졌다. 사기. 응. 회사 선배가 투자하면 금방 돈을 벌 수 있다고 나한테만 알려주는 기회라고 그랬어. 딸의 목소리는 흐느낌과 함께 부서지듯 떨렸다. 처음엔 작은 돈만 넣었어. 근데 정말로 돈이 불어나더라고. 그래서 더 넣고 또 넣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선배가 사라졌어. 딸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 사람 가짜였어. 다 거짓말이었어. 몰랐어. 정말로 몰랐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기대하던 진실은 아니었지만 예상한 것보다 더 무거운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그게 왜 내 집이 담보가 돼야 했는지 설명이 안 된다. 딸은 머리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다. 돈을 잃고 나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다시 넣으면 다시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돌아오면 다 돌려준다고 했거든. 나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내 이름으로 하면 되잖아. 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내 신용이 이미 다 망가졌어. 뭐라고? 작년부터 계속 빚을 냈어. 처음엔 소액이었어. 근데 갚을 수가 없어서 또 빚을 내고 그러다 카드론도 막혀서 나중엔 이름 빌려주는 업자들까지 만나게 되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토록 성실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딸아이가 그런 위험한 일들 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로 아무것도. 딸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다. 엄마가 서류 잘 못 보잖아. 그래서 그냥 모르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대출만 받으면 그 돈으로 투자해서 다시 돌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어. 나는 그제야 알았다. 딸아이는 지금도 내게서 동정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엄마가 글씨를 잘 못 본다. 언체. 그 말은 딸의 해명이 아니라 딸이 나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말처럼 느껴졌다. 마치 나는 모르면 그만인 사람처럼. 그래서 속여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처럼. 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내 도장을 위조하고 내 필체를 연습했니? 딸의 얼굴은 눈물과 떨림으로 가득했다. 응. 그 한마디가 방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내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크게 내려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딸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말했다. 엄마,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짓을 했는지. 나 정말 후회해. 근데, 엄마, 딸은 떨리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엄마가 도와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순간 눈을 감았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은 미안하다였지만 딸은 결국 마지막까지 도와달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었다. 정말 후회 때문일까? 아니면 더 이상 숨길 방법이 없어서일까? 나는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물었다. 대출금, 어디에 썼니?
정말 그 투자 때문에 생긴 돈이야. 딸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딸은 마침내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들릴 듯 말듯 고백했다. 엄마가 아는 선배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빚이 있어. 나는 숨을 멈췄다. 그 사람들, 엄마가 집을 담보로 잡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그걸 빨리 처리해야 해서.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딸이 사기를 당한 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뒤에 또 다른,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딸의 두려움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의 두려움이었다. 나는 낮게 물었다. 네가 말하는 사람들, 너 협박하고 있니? 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얼굴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소름 끼치는 사실 하나를 떠올렸다. 며칠 전 집 앞에서 낯선 남자가 우리 현관문을 힐끗 보며 서 있던 모습. 그때는 배달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했는데 딸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남자가 곧바로 자리를 떠났던 그 장면. 그때 느꼈던 이상한 기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너, 우리 집 주소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줬니? 딸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 말은 결국 인정이었다. 딸은 나만 속인 게 아니었다. 집까지, 우리 둘의 삶까지, 우리 모든 날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딸의 모습은 어쩌면 내가 보고 싶어 만든 환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 앞에는 내가 알던 딸이 아니라 내 이름을 훔치고 내 삶을 담보로 삼고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에게 쫓기며 숨을 헐떡이고 있는 전혀 모르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이 내 딸이라고 믿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상처였다. 딸의 울음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과 설명되지 않는 불안, 그리고 어딘가에서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위험의 기척. 그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엄마, 딸아이가 조심스레 손을 뻗어 내 손등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나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손을 거두었다. 내가 손을 거두자 딸의 얼굴은 더 창백해졌다. 그 모습이 조금 가슴이 아팠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너 정확히 어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니? 딸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을 피하는 듯한 침묵.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보다 더 끔찍했다. 나는 다시 물었다. 그 사람들, 불법, 대부업자지. 딸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씁쓸하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딸아이가 급하게 말했다. 엄마, 나 진짜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한테 빌린 건 아니었어. 처음엔 그냥 모바일 대출이었고 나중에 계속 막히니까 누가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연락하게 됐어. 그런데 누구? 딸은 끝까지 그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의심스러운 점을 하나 더 떠올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 집 주소뿐 아니라 내 주민번호도 가지고 있지. 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침묵,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모든 걸 이해했다. 딸은 내가 도장을 위조했을 뿐 아니라 내 신분 정보도 그들에게 넘겼다는 뜻이었다. 너, 그 사람들한테 내 정보 준 거니? 나는 거의 목이 쉬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딸은 손을 얼굴에 묻은 채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그 사람들 말 안 들어주면 나 죽인다고 했어.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딸의 두려움은 단순히 빚 때문이 아니었다. 그 사람들, 딸을 협박하고 감시하고 따라다니며 이제는 우리 집까지 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순간 나는 갑자기 누군가의 기척이 집 주변을 맴돌던 최근 날들이 떠올랐다. 밤마다 계단에서 들리던 낯선 발소리, 문 앞에 놓여 있던 부서진 담배꽁초, 누군가가 초인종을 짧게 누르고 바로 도망가던 날. 어쩌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둘은 그들의 시야 안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억누르며 말했다. 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얼마를 빚졌니? 딸은 눈을 꼭 감고 말했다. 원금은 1천만 원 정도였는데. 나는 숨을 멈췄다. 1천만 원이라면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딸은 말을 이어갔다. 지금은 이자까지 해서 거의 9천만 원 넘어. 순간 나는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방이 기울어지는 것만 같았다. 9천만 원. 한 달 이자가 몇백만 원씩 붙는 불법 사채에서나 나올 숫자. 딸의 말은 이어졌다. 엄마, 나 죽기 싫어.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무섭고 화나고 속이 뒤틀릴 만큼 쓰라리지만 그래도 나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가볍게 누르는 소리 하나가 들렸다. 띵동, 초인종. 단 한 번, 짧고 건조한 소리. 누가 장난치듯 누른 것도 아니고 배달이 와서 누르는 방식도 아니었다. 엄마, 딸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그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딸이 알고 있는 얼굴. 딸이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온 것이다. 나는 손을 들어 딸을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죽인 채 현관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이번엔 초인종이 울리지 않았다. 대신 문고리가 천천히 아주 조금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딸은 입술을 틀어막으며 울먹였다. 엄마, 그 사람들 맞아. 나 계속 따라다녔어. 문고리 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하게 흔들렸다. 딸의 손이 내 팔을 꽉 잡았다. 나는 딸의 손등을 바라보았다. 저 작은 손이 거대한 어둠 속에서 얼마나 무서워했을까. 화도 나고 두렵고 배신감에 몸이 떨리지만 지금은 감정을 논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딸에게 속삭였다. 말하지 마. 숨죽여. 문고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흔들리더니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문 앞에서 누군가가 낮고 차갑게 말했다. 안에 있는 거 알아. 시간 없으니까 문 열어. 문 앞에서 들리던 위협적인 목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딸은 내 옆에서 작은 새처럼 떨며 울고 있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다. 바깥에서 들리던 발소리가 사라지고 계단 아래로 멀어지는 무거운 신발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숨을 크게 내쉬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순간에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딸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자 한 가지 사실이 천천히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이 아이는 잘못했다. 큰 잘못을 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버릴 수는 없다. 딸은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더 겁에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천천히 딸의 손을 잡아 올려 꽉 쥐었다. 아이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그 손에서 나는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잘 들어. 내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고 떨렸지만 확실했다. 우리는 같이 해결할 거야.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엄마, 나 때문에 이런 일이. 그래, 네가 잘못한 건 맞아.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작은 일도 아니었어. 그리고 너는 결국 나한테 돌아왔잖아. 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 나는 아이의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책임은 같이 져야 한다. 나도 엄마니까.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묘하게 가슴이 아프면서도 슬프면서도 어딘가 조금은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울기도 하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우리는 경찰서에 갔다. 딸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상담을 받고 법적 조치를 문의하고 집 근처 순찰을 요청했다. 쉽지 않은 순간이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계속 떨었고 나는 그런 딸을 지켜보며 마음이 천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다. 숨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문 앞에서 들리던 낯선 발소리도 초인종의 짧은 울림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경찰의 개입 덕분인지 혹은 그들이 더 큰 문제가 될까 두려워 물러난 것인지 진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조용했다. 딸과 나는 그 후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숨겨온 두려움, 잘못된 선택, 무너져버린 신뢰, 그리고 다시 쌓아야 할 관계까지. 나는 아직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다. 상처는 남아있고 가끔은 그날의 문고리 흔들리는 소리가 귀에 다시 들리는 듯하다. 배신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하기 때문도 실수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라 그 사람이 무너졌을 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딸도 배운 것 같았다. 책임을 피하면 두려움은 더 커진다는 것. 사랑을 이용하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다는 것. 나는 이제 매일 새벽 창가에 앉아 해가 뜨는 모습을 천천히 바라본다. 새로운 빛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조금씩 숨을 돌린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한다. 오늘 하루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자. 딸과의 관계도 그렇다. 신뢰는 다시 쌓아야 하고 상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를 다시 붙잡았다. 삶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더 약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 나는 아직 완벽하게 용서한 것도 완전히 아문 것도 아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서 나는 조용히 깨닫는다. 가족이란 가장 크게 상처 주고 또 가장 깊이 치유되는 자리라는 것을.